오늘날 디지털 시대의 우리는 정의의 새로운 경계에 서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인터넷이라는 공간에서 이미 유죄 판결이 내려지고 형벌이 집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현상을 대표하는 가장 논쟁적인 사례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이름만 들어도 어떤 곳인지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범죄자들을 가두는 곳. 하지만 이곳은 실제 철창이 있는 물리적 공간이 아닌 인터넷상에서 범죄자로 지목된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과연 이것은 정의의 실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범죄일까요? 오늘 우리는 디지털 교도소 현상을 둘러싼 복잡한 질문들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법적 체계를 우회하여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 하는지, 이러한 행위가 가져오는 사회적 영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1부 디지털 교도소의 탄생과 발전. 2020년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디지털 정의 실험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라는 웹사이트가 등장한 것입니다.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살인, 성범죄 등 강력 범죄자들의 신상을 주로 다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범위는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가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2020년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 더 WEV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이 내려진 직후였습니다. 국내 법보다 미국 법에서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은 까닭에 많은 시민들은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되어 더 강력한 처벌을 받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송환을 불허하자 그동안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불만이 디지털 교도소라는 형태로 폭발했습니다. 운영자는 자신을 교도소장이라 칭하며 사이트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자들은 점점 진화하며 레벨업을 거듭하고 있다. 범죄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처벌, 즉 신상 공개를 통해 피해자들을 위로하려 한다며 저희는 대한민국의 악성 범죄자에 대한 관대한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이들의 신상 정보를 직접 공개하여 사회적인 심판을 받게 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디지털 교도소는 N번방 사건을 비롯한 각종 디지털 성범죄, 아동학대, 살인 등 각종 강력범죄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또는 실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2020년 7월 당시 디지털 교도소에는 약 75명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정보는 매우 상세했습니다. 얼굴 사진, 이름, 나이, 직업, 학력, 심지어 휴대전화 번호까지 공개되었습니다. 2020년 9월 디지털 교도소의 운영자는 베트남에서 검거되었고 이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일기 웹사이트를 운영한 이모 씨는 2021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추징금 818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의 개념과 운영 방식은 사회에 이미 각인되었고 결국 4년 후인 2024년에 다시 디지털 교도소가 재등장하게 됩니다. 2024년 5월 새롭게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는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범죄를 다루었습니다. 학교폭력, 살인, 성범죄, 전세사기, 음주운전 등 다양한 범죄 행위자들의 정보가 공개되었고 약 80여 명의 신원이 사이트에 게시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한 전현직 법관 10명의 신상 정보도 게시되었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발전 과정은 우리 사회의 정의감, 법 체계에 대한 불신,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사법 형태의 등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현상의 배경에 있는 더 깊은 사회적, 법적 문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부 디지털 교도소의 사회적 배경. 디지털 교도소가 등장하고 대중의 지지를 받게 된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은 단순한 사법적 호기심이나 정의감의 발로를 넘어서는 복잡한 사회적 문제들의 총체적 결과물입니다. 첫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광범위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회학자들과 범죄심리학자들은 디지털 교도소 현상이 범죄자의 미약한 처벌을 내려온 사법부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되었다고 분석합니다. 범죄자 처벌에 있어서 그간 사법부가 충분히 단죄하지 못했으며 현재의 사법 시스템에서는 앞으로도 정의로운 처벌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것입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이 현상에 대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국제적인 규범으로 봤을 때도 우리나라는 성폭력, 특히 아동과 연관된 문제들은 워낙 처벌 수위가 낮다. 국가 형벌권으로는 부족하니까 개인이 나서서 사회를 위한 복수라도 공익적 목적에서 하겠다.
이게 사람들의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변되지 못한다는 좌절감이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피해자의 인권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고 범죄자의 인권만 중요시하는 법과 사회라는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은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와 같은 사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피해자들이 겪는 평생의 트라우마에 비해 가해자들이 받는 형량이 불균형적으로 짧거나 가벼운 경우가 많다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셋째,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민주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문사나 방송국과 같은 공식 미디어만이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나 정보를 만들고 퍼뜨릴 수 있습니다. 이는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 외부에서도 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쉽게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넷째, 온라인 집단 정의감의 등장입니다. 디지털 시대에는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쉽게 연결되어 강력한 집단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한 도덕적 분노와 정의감을 공유하는 집단은 제도권 밖에서 나름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현상이 출현하고 지지받을 수 있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디지털 교도소는 단순한 웹사이트를 넘어 현대 한국 사회의 정의, 법, 그리고 디지털 시민권에 대한 깊은 질문을 제기하는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상은 어떤 윤리적,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을까요? 제3부 디지털 교도소의 윤리적, 법적 쟁점. 디지털 교도소는 복잡한 윤리적, 법적 문제들을 제기합니다. 한편으로는 정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법적 문제점. 먼저 디지털 교도소는 명백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가 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원을 알려주는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 경우도 공식 사이트에서만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인터넷 등에 게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문제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출판물이나 인터넷 공간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저지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중처벌의 가능성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자의 경우 이중처벌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습니다. 윤리적 문제점. 법적 문제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윤리적 쟁점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적 제재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인류는 기원전 1750년 경부터 함무라비, 법전을 만드는 등 사적 복수를 법률 시스템으로 억제하는 방법을 연구해왔습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는 비극을 멈추기 위해 우리 사회는 공적 제재를 발전시켜왔는데 디지털 교도소는 이러한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현상입니다. 또한 무고한 사람들에게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줄 위험성이 있습니다. 설사 돈으로 보상받는다 한들 사적인 신상 공개로 인한 주위 사람들과의 절연, 가정불화 같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일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하게 됩니다. 이런 심각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도소는 충분한 검증 과정 없이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동명이인을 범죄자로 지목해 논란이 되었고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한 의과대학 교수는 경찰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례는 2020년 7월 신상이 공개된 한 대학생이 결백을 호소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일입니다. 이는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회적 딜레마. 디지털 교도소는 우리 사회의 깊은 딜레마를 제기합니다. 법치주의 원칙과 사회정의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상훈 법무법인 에이시스 대표 변호사는 사적 제재 자체가 기존의 사법 시스템을 벗어나 정당화되기 어려운 불법 행위이고 제재 주체의 정당성, 정보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사적 제재는 부정적 효과가 더 커 사회적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사적 제재 이슈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 사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고 보는 일반 국민의 법감정이 반영된 현상인 만큼 이 같은 점이 양형 기준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입장도 이러한 딜레마를 반영합니다.
박상수 방심위 통신심의소 위원장은 범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처벌의 한계를 느끼고 범죄자들이 사회적 심판을 받도록 해 범죄의 재발을 막고 경종을 울리겠다는 운영 취지에 대해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이를 해소할 방안을 신중히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다룰 때 피해자의 법 감정을 고려한 사법기관의 더욱 엄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의견들은 디지털 교도소 현상이 단순히 불법적인 행위를 넘어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 개선에 대한 강한 요구를 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적 제재가 가져올 수 있는 위험성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4부 디지털 교도소의 현실적 영향. 디지털 교도소는 우리 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 영향은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한 영향. 먼저, 디지털 교도소가 본래 의도한 대로 범죄자들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들은 공개적인 비난과 사회적 고립, 취업 기회의 상실 등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습니다. 물론 이것이 과연 법적 처벌 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사회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여전히 논쟁거리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순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일부 범죄자들에게는 법적 처벌보다 더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피해. 안타깝게도 디지털 교도소는 무고한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혔습니다. 2020년 9월 디지털 교도소 일기 사이트에 이름과 얼굴이 게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한 대학 교수는 성착취범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썼다며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성착취물을 구매하려 했다는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한 의과대학 교수는 경찰 조사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범죄와 전혀 관련 없는 동명이인을 범죄자로 지목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10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 왜 중요한지를 일깨웁니다. 사법 시스템에 대한 영향. 디지털 교도소는 우리 사회의 사법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논의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법부의 판결과 양형 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촉진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권수현 대표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쌓인 결과 직접 사회적 재판을 해야겠다는 발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라며, 강력범죄를 엄벌하려는 사법부의 인식이 정착되지 않는 한 제3의 디지털 교도소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디지털 교도소 현상이 단순한 불법 행위가 아니라 사법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표현임을 시사합니다. 사회적 담론의 변화. 디지털 교도소는 정의 처벌, 피해자의 권리, 그리고 디지털 시민권에 관한 사회적 담론을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이 현상을 통해 우리 사회는 법적 정의와 사회적 정의의 관계, 피해자 중심 사법 시스템의 필요성, 그리고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윤리적 문제들에 대해 더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와 제한에 대한 학술적 연구도 활발해졌는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가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온라인에서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원칙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가급적 수사기관에 의해 공식적 절차에 따라 공개된 내용, 객관적이고도 충분한 증거나 자료를 바탕으로 한 사실 발표에 그쳐야 한다. 셋째,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목적은 공공의 이익이나 공적인 관심사안으로 그러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공개 범위에 그쳐야 한다. 이처럼 디지털 교도소는 단순한 웹사이트를 넘어 우리 사회의 법과 정의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제기하는 중요한 사회적 현상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제5부 디지털 시대의 정의와 법치주의. 디지털 교도소 현상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중요한 질문들을 제기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가? 법치주의는 어떻게 유지되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탐색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정의의 의미. 디지털 시대의 정의는 전통적인 정의 개념과 어떻게 다를까요? 디지털 공간은 정보의 생산, 유통,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의의 개념과 실현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정의는 국가의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 실현되었습니다. 범죄 혐의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를 받고 기소되며 재판을 통해 유무죄가 결정되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에 정해진 형벌을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은 보호받고 법적 대리인을 통해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민주화되면서 정의의 실현 과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시민들은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심지어 범죄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는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을 우회한 디지털 정의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지털 정의의 특징은 신속성, 접근성, 그리고 참여성에 있습니다. 공식적인 사법 절차는 종종 느리고 복잡하며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목소리를 주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반면 디지털 정의는 즉각적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더 잘 들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디지털 정의는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들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뢰성이 검증되지 않을 수 있고 피해자의 변론권이 보장되지 않으며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공간의 집단 심리는 때로 디지털 린치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도전과 과제. 디지털 교도소 현상은 현대 사회의 법치주의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을 보여줍니다. 법치주의는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넘어 시민들이 법 시스템을 신뢰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회적 합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현상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치주의가 디지털 시대에도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첫째, 사법 시스템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와 같은 심각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법감정과 괴리되지 않도록 양형 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디지털 교도소를 지지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이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권리를 더 보호한다고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절차가 강화된다면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디지털 시민권 교육이 필요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하는 권리는 책임과 함께 행사되어야 합니다.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은 디지털 시민의 기본 소양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디지털 교도소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정의와 법치주의 사이의 균형을 찾을 것인가입니다. 순수한 법치주의만을 강조하면 시민들의 정의감이 충족되지 않아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시민들의 정의감만을 강조하면 법치주의의 근간이 흔들려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해결책은 두 가지 가치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것입니다. 사법 시스템이 시민들의 정의감을 충분히 반영하되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은 지켜나가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도 정의를 추구하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와 제한에 대한 논의는 이러한 균형을 찾는 과정의 일환입니다. 학계에서는 신상 공개의 목적을 벗어나 협박, 괴롭힘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전화번호, 주소지 등 정보는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조언합니다. 이는 정의의 실현과 인권 보호라는 두 가치의 균형을 찾으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제육부 디지털 교도소와 한국 사회의 미래. 디지털 교도소 논란은 과연 한국 사회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현상은 일시적인 사회적 일탈인가 아니면 새로운 정의 시스템의 시작인가? 우리는 이 문제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법 시스템의 개혁 가능성. 디지털 교도소 논란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개혁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합니다. 특히 성범죄, 아동학대, 디지털 범죄 등에 대한 처벌, 수위와 양형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젠더정치연구소 권수현 대표의 말처럼 강력 범죄를 엄벌하려는 사법부의 인식이 정착되지 않는 한 제3의 디지털 교도소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견해는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디지털 교도소 논란은 한국 사법 시스템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피해자 중심의 사법 절차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행 사법 시스템에서 피해자들이 느끼는 소외감과 좌절감이 디지털 교도소와 같은 현상을 촉발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피해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고 피해 회복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사법 절차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권의 발전. 디지털 교도소 논란은 디지털 시민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시민권이란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갖는 권리와 책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와 같은 권리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책임감 있게 정보를 생산하고 공유해야 하는 의무도 포함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논란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행동이 실제 세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신상 공개와 같은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장기적으로 더 성숙한 디지털 시민 문화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정의를 추구하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감시와 견제. 디지털 교도소는 시민들이 국가의 공식적인 사법 시스템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민 참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현재의 디지털 교도소는 법적, 윤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의 근저에는 시민들이 사법 시스템에 참여하고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미래에는 이러한 욕구가 보다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민들이 사법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판결에 대한 의견을 표현하며 법 개정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는 등의 합법적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민 참여는 사법 시스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론, 디지털 시대의 정의를 향한 여정. 디지털 교도소 논란은 단순한 법적, 윤리적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시대의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 논란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현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이 가져온 정보 생산과 유통의 민주화라는 배경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한편으로는 정의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열망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치주의의 근본적인 원칙들을 위협하는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고한 사람들이 잘못된 신상 공개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는 사례들은 사적 제재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설사 돈으로 보상받는다 한들 사적인 신상 공개로 인한 주위 사람들과의 절연, 가정불화 같은 인간관계와 관련된 일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교도소 현상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질문들은 진지하게 고민할 가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법 시스템이 시민들의 정의감을 더 잘 반영할 수 있을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더 잘 듣고 반영할 수 있을까? 디지털 시대의 법치주의는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되어야 할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의와 법치주의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여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교도소 논란은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정의는 단순히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화해, 그리고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집단적 노력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원한다면 법과 제도의 개선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의식과 디지털 문화의 성숙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논란은 정의인가, 또 다른 범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도 양쪽 모두를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정의를 갈망하는 열망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불의를 낳을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우리의 과제는 이 열망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정의의 형태를 모색하는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둘러싼 이 모든 논란과 고민은 결국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법치주의의 근간은 지켜지면서도 시민들의 정의감이 충족되는 사회,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존중받는 사회, 그리고 디지털 공간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받는 사회를 지향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교도소 논란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를 향한 여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이 논란을 단순히 옳고 그름의 문제로 재단하기보다는 더 나은 사회를 향한 집단적 고민의 계기로 삼아야 할 때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디지털 시대의 정의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여정에 여러분의 목소리도 함께 해주세요. 정의와 법치,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우리 사회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